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국민을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한 대통령. 훗날 윌리엄 포터 주한미국 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그들이 월남전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으므로 그 전쟁으로 조성된 시장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들은 전쟁의 위험뿐 아니라 전쟁이 가져다준 기회에도 참여하고 싶어 했다. 월남전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전쟁 예산은 1966년 회계연도에는 61억 달러, 1967년 205억 달러, 1968년 250억 달러, 1969년에는 262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도 월남전 특수를 경험하게 됐다. 1966년의 경우 한국의 특수 규모는 일본 외무성 조사에 따르면 7,300만 달러였다. 다음 해에는 한국이 월남전으로 약 2억 달러를 벌어들여 월남에 인접한 태국의 2억 6천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1967년 한국의 월남 특수 규모를 보면 총액은 1억 3,220만 달러였다. 그 가운데 미군 등에 대한 용역 군납에서 3,268만 달러, 근로자 임금이 3,250만 달러, 파월 군인들의 봉급이 3천만 달러로 대종을 이루었다. 용역 군납의 종류는 다양했다. 연예, 세탁, 의무 보급 관리, 침구 수리, 사진, 초상화, 하역, 운수, 여행 알선, 선박 대여, 시계 및 카메라 수리 등등. 1967년에 월남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회사는 하역, 운수 분야에 진출한 한진 상사였다. 한진의 그의 용역 실적은 2,500만 달러로 다른 모든 회사들의 용역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많았다. 조중훈, 조중건 형제가 이끌던 한진은 월남에서 돈을 벌어 대한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한진처럼 화려한 기록은 남기지 못하고 있었지만 월남에서 조용히 저력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 현대건설이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당시 현대건설은 세탁업과 준설공사로서 돈을 벌었다. KB킴이라는 한국 여인이 월남에서 미군을 상대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현대는 이 여인과 합작 형태로 월남에 진출했다가 자본을 인수하여 단독 운영에 들어갔다. 나트랑, 퀴논, 캄란에 7개의 세탁소를 만들어 1968년에서 1972년까지 170만 달러를 벌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이율이 높아 본사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고 한다. 현대건설은 1966년 2월에는 일본에서 준설선을 한 대 사들이고 부산과 인천에서 기능공들을 모집, 캄란항 미군기지 건설의 준설공사에 투입했다. 외국 회사들이 맡고도 완공하지 못한 위험한 지역을 맡아 공기 이전에 끝냄으로써 미군 측의 신뢰를 얻은 현대는 메콩강 오지의 빈롱항 준설공사, 미토항과 붕타우 항만 준설공사도 따냈다. 현대는 노동자들에게 초과 작업량에 대해서는 급여액의 100%를 상여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이었지만 공사를 하면서 원리를 배우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현대는 캄란 소도시 건설공사, 바노이 부두공사도 맡아 1966년부터 1970년 사이에 건설 부문에서 1,783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현대는 같은 시기에 태국에서 파타니 나라티와트 고속도로를 공사를 했으나 큰 손해를 봤다. 우리나라 회해건설 역사의 첫 장을 연 이 공사는 2차선 98km에 공기 30개월, 공사비는 522만 달러였다. 현대는 이 공사로 2억 8,8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강우량이 많고 토질은 나빴다. 주먹구구식의 공법에 의한 적당주의식 공사는 외국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다. 개혁적인 신진 기술자들과 수구적인 기성 기술자들 사이의 갈등은 파업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실패의 교훈은 그 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동 건설시장 진출 때 활용됐다. 현대건설 방콕지점장 정세영을 비롯한 주재중역 김영주, 권기태, 격리직원 이명박 등 그 뒤에 현대건설을 이끌고 나갈 인재들도 이 실패의 현장에서 단련됐다. 이명박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서 1964년에 한일회담 반대 데모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넉 달 동안 깜빵살이를 했다.
그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졸업한 뒤 1965년 5월 현대건설의 해외 파견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시위 전력에 걸렸다. 이명박은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썼다. 며칠 뒤 민정담당 이낙선 비서관이 이명박을 불렀다. 국가체제에 도전했던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학생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고, 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가로막는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겁니다. 이낙선은 이명박의 이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 건을 비서관 회의에 올려 입사를 허가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면접 시험 때 정주영 사장이 이명박에게 물었다.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은 잘하는구먼. 정주영은 미소를 짓더니 옆에 앉은 임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요즘은 말만 번지르한 건달들이 많아. 이즈음 신문의 요인 프로필란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었다. 과묵한 실천력. 이는 묵묵히 일제강점기와 전란의 시대를 헤쳐온 박정희, 정주영 같은 기성세대가 민족의 활동 공간을 해외로 넓히면서 이명박 같은 신진 세대들을 근대화의 현장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시대의 덕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월남에 한국군을 파견하여 피를 흘리는 대가를 미국 측으로부터 아주 비싸게 받아냈다. 1966년 초 미국이 일개 전투사단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끌어낸 미국 측의 각종 지원은 이른바 브라운 각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 각서에 따라 미국은 월남 파병에 따른 장비와 각종 경비를 한국군에 제공하고 파월 장병들의 급여도 지불하며 주월 한국군이 구매하는 물건은 최대한 국내에서 조달해야 했다. 주월 미군과 월남군이 구매하는 물건 가운데서 일정 품목은 한국에서 발주한다. 월남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에 한국인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미국 국제개발처가 월남에서 실시하는 농촌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한국에서 많이 구매한다. 한국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맹호부대 파견을 전제로 미국 측이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차관 외에 같은 성격의 AID 차관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등등. 한편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원조도 월남전 기간에 급증했다. 1964년에 1억 2200만 달러, 1965년에 1억 1250만 달러이던 것이 1966년에는 2억 2810만 달러, 1967년에는 4억 3220만 달러, 1968년에는 6억 5630만 달러, 1969년에는 4억 1890만 달러, 1970년에는 3억 7150만 달러, 1971년에는 5억 9790만 달러, 1972년에는 4억 5400만 달러에 달했다. 1966년부터 1972년 사이 한국군은 총 31억 58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은 것이다. 이는 월남 파병의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국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원조가 늘어나는 등 한미 간의 군사 협조가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월남 전선에 투입됐던 한국군의 총 병력은 연 인원으로 31만 7천여 명, 전사자가 3,806명이고 비전투 중 사망자는 1,154명으로 합계 4,960명, 부상자는 11,062명이었다. 총 사상자는 16,022명. 우리 정부가 월남전으로 얻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이들 사상자의 피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타국을 돕기 위해 흘린 젊은이들의 피값은 가장 비싸게 계산된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에서 미군이 흘린 피값은 지금껏 우리가 물고 있다. 그것은 미군에게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양도한 것 등 외교와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대미 종속성, 그리고 국내 시장의 대미 개방 같은 것들이다. 군인들의 피는 절대로 공짜가 아닌 것이다. 월남전으로 마련된 거대한 시장에 진출한 한국인들과 기업은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했다.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런 자신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1970년대의 한국인들은 중동 건설 시장 등 세계로 뻗어나가 민족의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오원철은 한국 남성들은 월남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싸워보면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월남 체험이야말로 한국 남성들에게는 최초의 집단적인 국제화 경험이었던 셈이다. 1965년 가을, 한일 조약의 국회 비준과 월남 파병안을 처리하여 여유를 갖게 된 박 대통령은 모처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정원으로 불러 간단한 다가회를 가졌다. 한 기자가 새로 만든 각하의 상황실을 구경시켜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 다른 기자가 그곳에는 전국 공무원들의 신상 자료가 다 들어있다는데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박 대통령은 그럼 보여주지 라고 말하더니 앞장을 섰다. 본관 집무실 동쪽에 마련된 10평 남짓한 방으로 들어간 기자들은 의외의 광경에 놀랐다. 삼엄하고 화려할 줄 알았던 상황실 벽을 벽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고 있는 것은 통계 수치와 도표, 그림이 많은 각종 상황표였다. 조세 징수사항, 무역 동향, 산업시설 건설 현황 등등. 기자들의 눈을 특히 강하게 끈 것은 한국 지도 위에 그려진 수많은 공장들의 굴뚝 표시였다. 준공된 공장, 건설 중인 공장, 공장 건설 예정지 등등. 박 대통령은 지시봉을 들더니 기자들에게 각종 경제 통계를 설명해 갔다. 궤도를 척척 넘기면서 그러나 보지도 않고 숫자를 거의 외우면서 설명하는데 착오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1970년에는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 그가 말한 자립경제란 미국 원조를 받지 않는 경제를 뜻했다.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가 각하방에는 온통 경제 문제밖에 없군요 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싱긋 웃더니 배가 불러야 불평이 없는 거야 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문 기자들도 정부를 무조건 헐뜯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를 좀 해주시오. 그렇다고 잘못한 일을 잘했다고 써달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관찰과 판단 아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줘야지 열심히 하는데 헐뜯기만 하면 의욕이 저하되는 거요. 박 대통령은 경호실 옆에 신관을 짓겠다면서 아침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집무를 보고 2층으로 퇴근하니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듯해서 소화가 되지 않을 지경이라고 했다. 신관을 지으면 집무실을 거기로 옮기고 싶다고 했다. 새 집이 마련되면 기자들에게도 큼직한 방을 하나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지켜졌으나 2층 내실과 1층 집무실 사이를 출퇴근하는 일은 12.6 사건 날까지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새 집무실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은 확인, 현장, 실무, 결과 중시로 요약할 수 있다. 실사구시 정신, 즉 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용주의자로서 박 대통령은 책무를 해내는 사람일 경우 도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덮어주고 중용했다. 그는 총무처장관 이석재가 부패 공무원들의 문제를 제기하자 일 잘하면서도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고 했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생계비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깨끗한 사람만 찾다가는 무능한 사람들만 모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었다. 그는 또 잘해보려다가 실수한 부하들을 잘 감싸줬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차관 인사를 위임하는 등 인사권을 보장해줬다. 권한을 많이 주는 대신 결과를 철저히 따져 무능을 아부나 선전으로 메우려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 집단을 일 잘하는 조직으로 개조하고 이들을 견인차로 내세워 국민들을 끌고 가게 했다. 박 대통령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으나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열심히 일하도록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듯하다.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황병태는 경제기획원 외자 도입과장 시절부터 박 대통령에게 자주 불려갔다. 박 대통령은 실무자가 사안에 대해 가장 정통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관을 제치고 직접 실무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고위직보다는 실무자들이 국가 이익의 관점에 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1966년에 소양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고댐이냐 저댐이냐로 논쟁이 있었다. 고댐은 종합적 용도의 다목적 댐인데 공사비가 비싸게 먹히고 저댐은 순수 발전용인데 싸게 먹힌다. 건설부는 국토개발이란 종합적 관점에서 고댐을 원했다. 이우락 비서실장과
한국전력은 저댐 편이었는데 장기영 부총리도 저댐 쪽으로 기울었다. 김학렬 차관은 고댐을 지지했다.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양상까지 보이자 박 대통령은 선택에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은 황병태 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황 국장은 청와대로 헐레벌떡 들어가다가 장기영 부총리, 서봉균 재무장관, 주원 건설장관과 마주쳤다. 장 부총리는 자네 여기는 왜 왔어라고 했다. 부름받고 왔습니다. 박 대통령과 네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주일 대사가 보냈다는 청어알을 황 국장에게 권하면서 이거 자네 맛 좀 보라고 불렀어 라고 했다. 식사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황 국장에게 잠시 남으라고 일렀다. 황 국장, 소양강댐 말이야. 고댐, 저댐 중 어느 것이 좋아? 황 국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말고 황 국장 생각을 말해보라고. 어때? 황 국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뗐다. 사실은 백년지사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무래도 고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맞는 말이구먼. 돈 몇 푼 아끼는 것보다는. 결론 내렸어. 황 국장이 옆을 보니 장기영의 표정에 노기가 서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포항종합제철 부지를 정할 때도 황병태를 이용했다고 한다. 당시 정계 실력자들 사이에서는 종합제철소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충남 비이는 김종필 의장의 연고지, 울산은 이우락 실장의 고향, 삼천포는 박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창생이자 재계의 막후 인물인 서정귀의 연고지 하는 시기였다. 포항만은 아무도 미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가 후보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포항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은 황병태 국장을 부르더니 김포로 가는 자신의 차에 동승하게 했다. 차 중에서 대통령은 황병태의 무릎을 잡으면서 말했다. 황 국장, 소신대로 이야기해줘야겠어. 종합제철 입지를 놓고 말이 많은데 어디가 제일 좋아? 다른 데는 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포항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용역회사 보고서도 수심이 깊은 포항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알았네. 포항은 미는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미는 걸로 하지. 나중에 경제동향 보고회의 때 자네를 부를 테니 그때 소신대로 이야기하게. 며칠 뒤 원래 경제동향 보고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황병태는 맨 뒷자리에 있었다. 보고를 경청하고 지시를 내리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뒤에 황 국장 있나? 이리 나오게라고 말했다. 요새 종합제철소 입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떤가? 실무적 입장에서는 포항이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왜? 바다 수심이 깊어 배가 드나들기 용이하고. 황 국장은 미리 준비한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갔다. 다 듣고 나서 박 대통령이 말했다. 좋아, 그러면 포항으로 하지.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못했다.